어제 국내 증시가 소폭 강세를 보인 가운데 애플 관련주들은 애플 주가 하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줄줄이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애플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국내 증시에도 이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이슈도 오늘 국내 브리핑에서 꼼꼼하게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FOMC 경계감 오늘 국내 증시에서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요. 오늘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전날 마무리됐던 미국 증시 상황 확인해봐야 될 것 같죠.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소폭 하락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0.8%, 0.27% 강세를 보이면서 하루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상승은 애플 덕분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애플의 주가 상황 함께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애플 7% 넘는 급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던 당일에는 주가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바로 다음 날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7.26% 상승하면서 주당 207달러 15센트의 거래를 마친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로 아이폰 교체 수요가 강해질 것이다라는 주장에 힘을 얻으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년의 데이터를 보면 대형 기술주의 아웃퍼폼은 WWDC 이후 3개월 동안 강했다라면서 지금 애플을 매수하는 것은 똑똑한 선택이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도 새로운 기능들이 아이폰 교체 수요를 자극할 것이고 AI 수익화 기회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아이폰 교체 수요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도 같은 입장인데요. 모건 스탠리도 2025 회계연도에 2억 2,700만 대가 2026 회계연도에는 2억 3,800만 대로 증가할 것 같다라는 그런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 시가총액 순위에도 또다시 변동이 생겼습니다. 엔비디아가 2위에서 다시금 3위로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잘못 기재가 돼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3위, 애플이 2위가 되겠습니다. 즉 애플의 시가총액이 다시 3조 달러대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애플의 상승세가 지속되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시가총액을 더욱더 줄이면서 다시 1위 자리로 올라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시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요일장의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펌홀딩스 첫 번째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11% 급등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Buy Now, Pay Later 서비스가 애플페이로 쏙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에 급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애플페이를 통해서 이 서비스 이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GM도 1.35% 강세를 보였는데요. 60억 달러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것이 호재였습니다. 한편 올해 전기차 판매량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그렇게 강하지만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전날에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날 5.62%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엘리엇이 지분 확대를 하면서 올랐던 그 상승분을 토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또 다른 특징주를 꼽으라고 하면 중국의 전기차 관련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리오토, 샤오펑, 니오, 지커 모두 다 하락세를 보였고요. 대중관세에 대한 우려가 작용이 되면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화요일장에서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애플 단연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WWDC가 예상보다 조금 더 강했다, 조금 더 좋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아이폰 교체 수요가 자극할 것이라는 그런 코멘트를 달았고요. 또 다른 증권사죠. DA 데이비스는 매수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AI가 아이폰 교체 수요를 강화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펜하이머가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AI 플레이에서는 엔비디아가 우위를 점할 것이다. 가장 경쟁력이 좋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목표 주가도 11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에버코어 ISI가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설문을 기반으로 대형주 중 최선호주를 유지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설문이 뭐냐 하면 Z세대가 지금 소셜미디어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글의 검색 기능을 잘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설문이 되겠습니다. 생성형 AI가 결합된 그런 검색이면 더욱더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목표 주가가 220달러에서 225달러로 소폭 상향 조정했고요. 베어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했습니다. 머스크 보상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 주가에 큰 하방 압력이 사라질 것이다. 리스크를 덜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플의 시가총액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2,150억 달러,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3조대로 다시 올라오면서 3조 1,7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시총 격차를 크게 줄인 만큼 과연 수요일장에서도 애플이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시총 1위 자리로 다시 차지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종목들 이슈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습니다. 연준이 매파적인 언어를 계속 사용할 것이며 오히려 CPI 발표가 흥미로울 것 같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I think the Fed will hold pat. I think they will continue with their hawkish language. I think the CPI print is interesting. We had a relatively good CPI print last month.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we had several months where it was coming in hotter than expected. It was the first time it didn't do that. But I have concerns because there are some liquidity things going on broadly in terms of the Fed selling off its balance sheet. It kind of has decreased the amount that they're selling right now, which is positive for liquidity. There's some fiscal policy going on that pushes demand up. So this is an interesting number to me. I don't think it'll be crazy. I don't think it'll, be much higher than expectations, but I would keep an eye on it just because I think that there's some tailwinds to inflation that are not positive, that are coming, which are concerning. And I think for that reason, the Fed's going to hold pat because I think they see it too. The market's pricing in a 51% chance of a September rate cut. There's a higher probability of a December rate cut. I'm more inclined to December, although I've kind of all along said I didn't think it would be this year. I think if it is going to be this year, it's going to be December. I don't think it'll be September. Apple has moved up quite a bit. That's a large part of the NASDAQ. NVIDIA continues to do pretty well. They just did their 10-for-1 stock split, which is largely bullish. I think we're continuing to see the impact of a few names, mostly in technology, affecting the NASDAQ, but that's why you see the NASDAQ up and the other indices are struggling a little bit. 네, 어제 우리 증시 함께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파악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된 여파를 그대로 받아갔는데요. 다만 FOMC를 하루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지면서 또렷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름폭을 키워내기는 했습니다만 코스피는 0.1%로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0.4% 오르면서 868선까지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어제도 긍정적이었던 섹터들 있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 K푸드에 이어서 이제는 K막걸리가 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수출 데이터가 확인이 됐습니다. 불닭과 만두, 냉동 김밥에 이어서 이제는 막걸리까지 이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누적돼 있는 해외 매출액이 현재 600억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고요. 작년 미국을 기준으로 단일 국가 300억 달러 돌파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수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에 K푸드가 큰 관심을 받자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격 사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K푸드 수출 확대 주력하기 위해서 오는 2027년까지 K푸드 식장을
1,100조 원 시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막걸리 관련주들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국순당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 그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혜양조도 10% 무학은 3.7%의 오름폭을 보여줬네요.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도 어제 긍정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사실 지난 1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낙폭 구간이 심한 게 바로 리튬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거의 80% 가까이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어제 리튬 포어스와 리튬 플러스 등 국내 리튬 기업들이 볼리비아 염호 개발 4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총 20개가 넘는 업체가 지원을 했는데 지금 상위 5위에서 8위까지 국내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기업들은 이미 앞서서 볼리비아 정부와 함께 대규모 투자 계약을 맺었던 중국 기업들이라고 하고요. 해당 기업들과 함께 이렇게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하이드로 리튬 어제 26%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2차 전지의 흐름도 나쁘지가 않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유럽에서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유럽이 중국에 대해서 25% 최대 많게는 25%까지 관세 부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치를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안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5월 수입차 브랜드 같은 경우는 국내 신규 등록수가 전월 대비해서 62% 오름폭을 보였는데 그 안에서도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였던 게 테슬라였다고 하죠. 4월 대비해서 5월 들어서 150%가 넘는 테슬라의 신규 차량이 국내에 등록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안고 어제 2차 전지 안에서도 특히 실리콘 응급제 쪽에서 움직임이 많이 나왔었는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27%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주전자가 만드는 실리콘 응급제가 두 개 정도의 전기차에 탑재가 됐었는데 현재는 9개까지 늘어났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이 나노 신소재와 이녹스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직행했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이슈 확인을 해보시죠. 현재 초록뱀 미디어 작년부터는 거래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데 지금 올인이나 추노, 나의 아저씨 혹은 펜트하우스와 같은 굉장히 유명한 국내 드라마들을 많이 만든 콘텐츠 회사죠.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 시간에서 관련주들이 상한가로 진행이 됐습니다. 큐캐피탈 파트너스가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작년 6월부터 초록뱀 그룹의 전 회장이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되면서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황인데 다시금 최대 주주 변경 공시와 함께 올해부터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대표적으로 두 종목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최대 주주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티 프라퍼티 같은 경우는 어제 약보합권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만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갔던 만큼 오늘 변동성 확인해 보시고요. 큐캐피탈 같은 경우는 인수 협상 대상자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어제 시간에서 강세 보인 만큼 두 종목 오늘 변동성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을 해보시죠. 두 번째로는 아이폰 이슈 다시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해당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전날장 미국에서 애플의 주가 하락과 함께 국내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다만 간밤에 애플이 다시금 장중에 7%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만큼 관련주들 오늘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애플이 어제 공개했던 부분은 직접적인 생성형 AI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놓고도 충분히 애플의 교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월가 전문가들의 전망치와 함께 오늘 애플이 장중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4년 동안 애플의 아이폰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기기가 거의 3억 대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3억 대 안에서도 적어도 15% 이상은 올해 아이폰을 교체할 수 있는 수요가 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던 만큼 오늘 애플 주가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흐름 다시금 반전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 종가 현황 관련주들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대표 관련주로 꼽히는 LG 이노텍이 어제 장중에 5.5%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 매출 80%가 애플량 카메라 모듈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어제 장중에 더 큰 출렁임이 있었는데요. 오늘 애플의 반전 주가 모멘텀으로 관련주들 다시금 빨간불 켜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MC 본격적인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개장 전략까지 계속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어제 이제 애플 관련된 얘기를 잠깐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그에 대한 평가 당연히 오늘 뭐 가장 톱 뉴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애플의 이 브랜드 이름도 나왔죠. AI, 그러니까 애플 인텔리전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 요거의 라임을 좀 비슷하게 땄죠. 재미는 있는데 사실은 어제 애플의 이 AI 관련된 기능과 관련해서는 되게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크긴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다. 뭐 그래서 제목도 있습니다만 뭐 삼성, MS,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이 좀 뭐 들어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세상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박한 게 별로 안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온디바이스 AI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개인정보가 내 핸드폰 안에만 있으니까요. 근데 머스크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개인정보 보기 기능의 이 부분도 논란을 좀 불러일으킨 것도 좀 있고요. 챗 GPT 서비스도 한 번 더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 UX, 즉 사용자 환경이 썩 매끄럽지 않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음성 녹음 탑재됐으니 뭐 됐다 뭐 이런 냉수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수요가 애플 아이폰 16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이유인데 어쨌든 좀 결론적으로 보면 혁신의 상징이었던 애플은 이제는 사실은 좀 거기서 내려온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정도로 이제 약간 격화가 된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계속 올라간다.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군요. 결국 애플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에 뭐 좀 속상한 반응, 다소 실망스러운 반응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애플이 만들어오는 이 생태계의 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엔비디아 생태계, 즉 AI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 생태계를 구축해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찌 보면 엔비디아는 애플 생태계에서 그 힌트를 얻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도 듭니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도 반도체 엔비디아 얘기가 또 많습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반도체 얘기인데요. HBM 때문에 사실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하는 회사들 상당히 뭐 주가도 괜찮고 실적도 좋다라는 건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HBM 덕분에요 오히려 메모리 칩의 사실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DDR 이 메모리, DDR 이 D램의 판매도 또 판매 가격도 굉장히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HBM의 모든 에너지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HBM을 만들 때 그 밑에 까는 기판 있지 않습니까? 웨이퍼죠. 아주 기본인 거죠, 반도체. 이 웨이퍼가
다 공급이 이 HBM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DDR5, 요즘에 이제 5인데 DDR5 D램을 만들 웨이퍼가 부족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생산이 줄겠죠. 생산이 주니까 수급이 깨져서 이 DDR5 D램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도랑치다가 가재를 잡은 그런 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표에서도 좀 있습니다만은 DDR4하고 DDR5 이 가장 기본적인 DDR 메모리 칩들의 원래 그 가격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뒤로 갈수록 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DDR5만 보더라도 3분기에는 3에서 8% 전보다 훨씬 더 가격 상승폭이 크죠. 결국 이제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거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한테는 HBM 말고도 사실 그렇게 수익성이 높지 않았던 기존 DDR5, DDR4 이 D램 쪽에서도 수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왠지 반도체들 특히 삼성이랑 SK하이닉스는 2분기도 그렇지만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도 엔비디아 얘기해야죠. 엔비디아가 이제 10분의 1 액면 분할을 하고 첫날 상승했고 오늘은 새벽에는 좀 떨어졌죠. 아직 뭐 이렇게 속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시장에서의 관심은 액면 분할을 한 엔비디아가 계속 갈 거냐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들은 제가 새삼 말씀드려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적 좋다. 앞서 말씀드린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서 아주 굳건하게 가져가고 있다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는 서학개미들이 계속 더 살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올 들어 굉장히 많이 샀죠. 그런 이제 조금 부정적이거나 조금 신중한 쪽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낫겠죠. 과거에 엔비디아가 이제 이번까지 하면 6번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과거 5번 액면 분할 때 그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땠느냐. 5번 중에서 표에서 보시는 거죠. 왼쪽 표입니다. 밑에 막대 그래프 2개 쭉 내려와 있는 건지 그걸 보시면 되는데 3번은 그러니까 5번 중에 3번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1년까지의 1년 뒤에 이제 주가 상황인데 한 번, 그러니까 2번은 올랐다는데 2번도 사실은 한 번은 1%니까 사실 제자리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전에는 액면 분할하는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라는 건데 그럼 과연 그런 과거 사례가 이번에도 재현될 것이냐? 그때와 지금의 엔비디아가 과연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닐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1분기에 70%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는 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영업이익률이 시장의 기대치가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2분기, 3분기에도 계속 유지가 될 거냐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공매도 물량도 늘었다. 최근에 엔비디아를 파는 데들도 많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수급적인 문제도 좀 있을 거고요. 어쨌든 엔비디아의 주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섣불리 판단하는 건 좀 이르다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마지막 소식은 도요타 얘기입니다. 인증상의 도요타 유럽에서 생산 멈추나라고 이데일리 산업면에 이제 국제면에 이제 기사가 올라온 내용인데요. 여기 좀 사과를 하고 있는 인물은 얼굴이 잘 안 나옵니다만 아키오 도요타 회장이죠. 딱 요 사진만 보면요, 2009년도에 대규모 리콜 사셨을 때 그 사진하고 진짜 거의 대접입니다. 기시감이 들 정도인데. 일단은 지난번에 일본 교통당국에서 발표한 거는 일본 내에서 이제 품질 인증 사기가 벌어졌고 그래서 일본 내 생산을 중단시켰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본 국토교통성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교통당국에서 나온 얘기는 유럽 기준에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일본은 유럽의 6개 나라의 자체 공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 유럽 기준 요즘 일본 정부가 얘기한 유럽 기준에 해당되는 나라, 그거를 따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62개 나라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도요타가 유럽에서도 6개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62개국에서 도요타 자동차를 팔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도요타가 품질인증 사기 발표 이후에 시가총액이 2조, 우리 돈으로는 22조 원이죠. 2조 원 넘게 사라졌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많이 파장이 더 커진다고 그러면 도요타의 시가총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오히려 도요타를 저가 매수니 기회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신뢰는 조금 다르지 않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조금 다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저희 마켓 비하인드에서는 긴급 진단으로 FOMC의 모든 것 다시금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FOMC 회의 모두가 동결일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박사님도 같은 관점이실까요? 네, 이번은 뭐 동결하겠죠. 네. 네, 지금 FOMC가 뭐 3번 지금 진행이 됐고 나머지가 이제 오늘 밤 포함해서 지금 사실 1일차 진행되고 있죠. 네. 5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달 FOMC, 이번 FOMC에서는 동결이 예상되고요. 시장에서도 뭐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초점은 뭐 점도표에 있겠죠.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그런 쪽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의 행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결 전망인데 앞으로의 행보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월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올해 기존대로 3회 정도 인하할 것이다 혹은 적게는 한 차례까지 줄어들 것이다. 여러 가지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박사님의 관점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연준 위원들도 조금 갈려 있죠. 네, 두 파로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점도표가 조금 변화되지 않을까. 지난 점도표에서는 중간값이 이제 올해 3번 인하를 예고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2-3명이 아마도 조금은 인하 폭을 조금 줄이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명이 3번 이상 인하를 주장했거든요. 주장하기보다는 이제 그 점도표를 찍었는데 아마도 2-3명이 이제 그 조금 변심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나온 물가 지표가 아직까지는 조금 내려가고는 있지만 울퉁불퉁하다. 끈적끈적하다. 끈적끈적한 것을 봤더니 가장 큰 게 이제 주거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임금발 인플레이션이죠. 네. 이게 가장 좀 끈적끈적했고, 기타 이제 뭐 중고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잡혀가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하지만 거의 다 잡혀가고 있는데, 마지막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안정의 퍼즐이 결국에는 임금이고 노동시장이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은 미국 경제가 크다 보니까 한 3-4개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3-4개월 정도 조금 더 지표를 연준 위원들은 확인하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9월 인하는 조금 버겁다. 지금 시장도 9월 인하는 거의 한 5대5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12월 인하가 조금 더 유력해 보입니다. 좀 끈적한 물가가 이어지곤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시면서 오히려 노동과 고용 쪽에서의 변화의 움직임 체크해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동결로 가되 앞으로 9월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이번 FOMC 진행과 함께 발표되는 CPI 지수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CPI 지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의면에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CPI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CPI는 사실 대도시 중심의 이제 조금 그 도시 물가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연준이 조금 더 주목하는 것은 잘 아시던 뭐 근원 CPI죠, 근원 PC죠, 네, 개인 소비자 지출. 그래서 이게 그 물가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주거비는 이제 CPI에는 한 뭐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원 PCE 물가에는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PCE 물가에는 이제 20% 언저리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조금 가중치가 다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CPI를 관심을 두는 것은 매월 월말에 발표되는 PCE 물가, 특히 근원 PCE 물가를 보기 위함이고요. 이 근원 PCE 물가도 지금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CPI 물가가 조금 중요한 것은 이번 달 5월 PCE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될 거냐라는 것이고요. 또 공교롭게 내일 발표되는 CPI는 연준 위원들이 FOMC에 이제 점도표를 찍은 상태에서 받아보거든요. 그런데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시 반에 현지 시간으로 CPI가 발표되고 회의는 한 10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말 CPI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거나 하회할 경우에는 연준 위원들이 나 전도표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정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CPI는 예상대로 헤드라인은 조금 유가 하락 때문에 안정되고 근원은 그래도 조금 뭐 그렇게 큰 편차가 없이 전월비 한 0.3% 정도 조금 예상대로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시장에는 큰 충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준 위원들의 변심에도 그렇게 큰 결정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CPI 우리가 예상한 정도의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헤드와 근원 모두 동일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서 언제쯤 이 피벗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국들이 일단 일제히 금리 인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없이 이런 기조를 연말까지 계속 가지고 갔을 때 시장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각국의 경기가 조금 올해 들어서 온도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G10 중에 스위스, 스웨덴, 그리고 이제 캐나다, 최근 또 유럽 중앙은행 지난 6일에 이제 통화 정책을 변경했죠. 금리를 25bp 인하했는데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미국보다는 경기가 약하다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미국이 조금 빨리 내려주면 우리도 빨리 내릴 텐데 이렇게 조금 조바심을 갖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러한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디플레이션 성향이 있는 국가들이 유로존, 뭐 기타 신흥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 거죠. 미국 경기는 이상과열에서 정상으로 가는 반면에 나머지 국가들은 정상에서 지금 디플레이션,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온도 차이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다른데 문제는 지적해 주셨듯이 미국이 더디게 내리면서 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환율 쪽에서 뭐 유로화 약세라든지 또 이머징 통화 약세라든지 이런 환율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번에 올해는 전 세계가 미국이 조금 빨리 내려줬으면 이제 그러한 바람을 갖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경기가 좋기 때문에 아마도 빨라야 9월, 좀 잘못하면 12월에 첫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 거의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이 조금 불편한 경기 운용 또 통화 정책 운영에 조금 불편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하반기 금리 인하 진행 가능성이 현재 점쳐지고 있다 설명해 주셨고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 나눌 때도 연준 안에서도 9월에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50대 50이다 이렇게 설명 주셨잖아요. 네. 방금도 이제 잠깐 코멘트 주셨지만 그럼 박사님의 개인 의견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또 시기 언제가 될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9월 내릴 확률은 사실 5대 5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내일 이제 5월 물가가 발표되지만 6월, 7월, 8월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9월에 내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3번의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예상보다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경기가 식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연히 9월에 내리겠죠. 물론 이제 정치적인 부담은 있습니다. 9월 11일인가 FOMC 회의가 미국 대선 토론 1차 토론과 2차 토론 중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연준 위원들의 마음을 금리 인하 쪽으로 움직이려면 조금 더 강력한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안정, 경기가 식고 있다라는 증거가 조금 더 강력하게 나와야 그 부담을 뚫고 네. 금리를 인하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약간 50%보다는 낫지 않을까. 미국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현재 내려가긴 하더라도 물가가 많이는 못 내려간다라는 쪽에서 12월 인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보다는 12월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유력하다라고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주요 통화국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눈치를 크게 보지 않고 일단 금리 인하 먼저 진행한 국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 미국의 눈치 보기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기는 그렇다면 언제쯤이 될지 이 부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사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만약에 미국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나라 금통위는 이제 9월 이후에 10월 11일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10월 11일 금리를 내릴 겁니다. 그래서 9월에 미국이 인하하면 적어도 올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한 번 이상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만약에 9월에 미국이 스킵한다라고 한다면 네. 조금 답이 안 나오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11월 7일은 금리 인하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연준이 겨우 이제 12월 18일 날 가서 금리를 인하한다면 우리나라 금통위는 12월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네. 미국이 12월에 인하할 경우에는 올해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조금 불안감이 있는 거고요. 아무튼 뭐 연준에 따라서 너무 연준 중심으로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환율이 1,400원 근처에서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 연준보다 조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먼저 인하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최소 한 번, 최대 한 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아니면 연내 좀 무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만약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 진행하면은 우리는 10월에 금리 인하 진행될 수 있고 만약 연준이 9월에 안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진행이 됐을 때 올해 우리나라만 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저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동결한 기간까지는 경제와 주식시장이 대체로 좋거든요. 경제와 주식시장이 대체로 좋다 보니까 인하를 못하는 거죠. 인하가 조금 지연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98년에서 99년이라든지 금융위기 직전이라든지 2005년에서 2007년이라든지 또 팬데믹 전에 2005년에서 2009년이라든지 또 지금 팬데믹 이후의 현재 상황은 모두 공통점이 금리를 전 세계적으로 인상하고 동결한 기간이었습니다. 이 동결한 기간에 어땠죠? 경기도 좋고 주가도 좋고 금리는 오르지만 기업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강세장을 연출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를 지금 시장이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네. 통계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가 자산시장에 특히 주식시장에는 고난의 행군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조금 지연되는 것이 사실은 뭐 조금 그 다중채무자라든지 네. 금리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한테는 부담이지만 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보면 오히려 금리 인하가 조금 지연되는 게 동결 기간이 길어지는 게 오히려 호재일 수 있다라는 쪽을 조금 주목하시면서 금리 인하가 조금 지연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좀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리 인하 시기를 놓고 모두가 고대에 오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지만 되려 역사적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금리 인하 시기보다도 동결되는 시기 훨씬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돼 있고 좋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국내에서는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될지 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당장 진행되고 있는 FOMC 안에서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을 때 지금 이미 고환율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1,400원까지 진입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환율이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달러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원달러는 1,400원 부근에서 조금 저항을 받으면서 하지만 저항은 받지만 다시 1,350원대로 쉽게 조금 강세로 반전되기는 어려운 기본적으로 글로벌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요. 앞서 말씀 나눴듯이 다른 나라보다 미국 경제가 좋고 또 미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이면서 연준이 통화정책을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조금 금리 인하를 미룰 수 있는 그러한 스탠스의 어쨌든 경제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가 조금 강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달러도 바로 한 1,400원 정도에서 상당 기간 조금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400원대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1,400원을 돌파하더라도 아마도 이제 조금 기술적으로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네.
바로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또 1,400원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조금 횡보 기간이 네. 한 적어도 한두 분기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400원을 완전히 훌쩍 돌파하느냐 이런 부분은 현재 매크로 환경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다행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400원 부근을 놓고 한두 분기까지는 등락을 계속 오갈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고환율이 지속됐을 때 그렇다면 외인들의 수급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달러 상황 또 금리가 뭐 간밤에는 조금 내려갔습니다만 시장 금리의 조금 고공행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글로벌 자금들로 하여금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시원스럽게 조금 해집고 다니는 흘러들어가는 그런 측면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외국인들의 수급은 하반기에도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조금 뭐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을 바이 코리아를 한다기보다는 네. 반도체가 좋으면 뭐 반도체를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종목 피킹 측면에서 조금 정밀 타격은 할 수 있어도 저인 방식으로 바이 코리아를 하기에는 조금 환율 여건이 도와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돼서도 외국인들의 수급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굉장히 긍정적인 반도체 섹터 위주로는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코리아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증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우리들은 어떤 전략들을 세워가는 게 좋을지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적극적인 대응은 위험할 수 있을까요? 네, 약간 뭐 스탠스는 보수적으로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가 조금 지연될수록 조금 너무 그렇게 시장을 실망스럽게 조금 보수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움츠려들 필요는 없다라는 이제 측면이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가 조금 지연될수록 경기가 조금 더 확장되는구나. 기업 실적이 조금 더 뒷받침되는구나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 특히 이제 간밤에 보여줬듯이 애플 뭐 이러한 종목들이 약간 성장주의 조금 희망에 대해서 아직도 끈을 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성장주 또 반도체, AI 이런 조금 혁신 기업들 중심으로 좀 공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 위주 그리고 실적 위주의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 코멘트 남겨주셨는데 그 관점을 그대로 국내 증시로 가지고 왔을 때 조금 구체적인 종목까지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이코노미 입장에서 종목은 네.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인 조류가 지금 경기의 레이트 사이클 막바지 과정이고 네.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시적인 환경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 전 세계 동조화 현상은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혁신 성장 기업들 혹은 조금 미래의 꿈의 기울기가 높은 그러한 꿈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종목들 그런 성장주 중심으로 조금 우리나라 시장도 공략을 하면 그렇게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하반기의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MC가 시작된 첫날 저희 박사님 모시고 꼼꼼하게 긴급 진단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FOMC가 진행되고 있는 첫날 국내 증시는 이 영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특히 화요일장에서 애플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전일 하락했던 애플 관련주들이 반등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대신증권이 LG 이노텍의 올해 영업이익이 2년 만에 1조 원대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관련주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긍정적인 흐름 어제 그대로 이어서 연출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개장상은 어떨지 이데일리 TV와 계속해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FOMC 결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